초등 1학년 간담회예요. 저희가 생각하기에 초등 1학년에서 중요한 거는 배우고 탐구하는 것에 대한 좋은 감정 만드는 것을 첫째 목표로 두시길 권합니다. 좋아하면 많이 하고요. 많이 하면 잘할 수 있어요. 싫어하면은 어릴 때는 억지로 끌고 갈 수 있어요. 잔소리를 하든 당근을 제시하든 해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데 점점 무겁고 힘들어져요. 부모님이 업고 가셔야 되거든요. 싫어하는 애를 시키는 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아하게 만드는 거 되게 중요하다. 공부를 좋아할 수 있느냐? 있습니다.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에 공부하는 좋은 방법으로 공부해야 돼요. 어떤 방법이 공부하는 좋은 방법이냐? 저희 설명회에서 자주 하는데요. 저희 유튜브 영상에도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이용하셔도 좋고요. 과목마다 좋은 방법이 다릅니다. 과목의 특성이 있어요. 수학은 개념은 적어요. 근데 깊이가 깊어서 최대 공략수를 알아. 그런다고 해서 문제가 바로 풀리지 않아요. 사회는 개념이 많고 깊이가 얕고 걔들 사이의 관계가 자세히 서술이 안 돼 있으니까 1타 강사의 강의를 많이 듣고 단순 암기를 많이 해도 문제가 얼추 많이 풀려요. 그런데 수학은 깊이가 너무 깊기 때문에 1타 강사의 강의만 들어서는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혼자서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저희 설명회에서 수학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이냐는 차차 해나가고 오늘도 그거 중에 하나입니다. 발달에 맞게 적절한 지적 자극을 제공한다. 이것도 중요해요. 지금 하이는 좀 더 수준 높은 지적 자극에 목말라 있는데 연산학습지만 막 시킬 수 있어요. 연산학습지는 개념이나 원리,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나면은 그렇게 도전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냥 빠르고 정확하게 수행하는 기술적인기 때문에 그렇게 도전적이지 않아요. 자극이 안 돼요. 그런데 어릴 때 연산학습지만 많이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지방학생이에요. 저희가 온라인으로 수업할 때가 있으니까 지방학생을 하는데 학생은 지방에서 영재교육원을 다녀요. 4학년이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4학년인데 연산문제집 4권을 푸는 거예요. 거기에 주산학원까지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다. 4학년쯤 되면 이제는 연산훈련보다 본 내용을 해야 된다. 또 학생은 똑똑한 학생이니까 심화 문제를 하든 선행을 하든 뭔가 머리 쓰는 걸 해야 되는데 연산만 너무 많이 한다. 4자릿수 덧셈 빼셈하고 곱셈 나눗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머님이 제 말을 듣고 주산학원을 끊고 연산학습지를 줄일까 하시다가 다시 빽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 누군가 이렇게 자문을 해주는 분이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학생이 5학년 되니까 공부를 억지로 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막 닥달을 해가면서 공부를 시키고 있더라. 이 학생은 성취감을 느낄 겨를이 없었던 거예요. 맨날 연습만 주산학원에서 하고 있으니까 주산학원에서 나름대로 빨라진다, 정확해진다, 그런 성취감은 있겠지만 그게 공부적인 머리 쓰는 성취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지적 자극이 없으니까 영재교육원 다닐 만큼 똑똑했던 애인데도 수학을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그 학생한테 수학이 괴로운 건가요? 재미란 걸 느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참 안타까웠어요. 좋은 학습 태도와 습관을 만든다. 그거는 너무 중요하죠. 정서, 태도, 습관 이런 거는 완전 기초에 해당되잖아요. 이거가 장기적으로 계속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걸 해야 돼요. 그리고 머리가 좀 굵어져서 5학년만 돼도 저희 딸이 5학년 때 사춘기가 와버린 거예요. 저는 6학년이 올 줄 알고 12월생이었거든요. 공부 엉덩이 만드는데 한 2년 걸려요. 그래서 한 2년 걸리겠지 하고 4학년부터 이제 빌드업을 해가고 있었는데 사춘기가 5학년 초에 삥 와버리니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태도와 습관을 만드는 거를 어릴 때부터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러면 조금 수학에만 초점을 맞춰서 하면요. 4학년 때 수학 교육을 뭐를 해야 되냐. 첫째, 사고력 수학은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 해야 돼요 하는 거는 이따가 사고력 수학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프로그램마다 특징이 좀 있어요. 목표하는 주요 목표가 좀 달라요. 그래서 우리 아이에게 어떤 게 필요해서 이걸 하자 이런 거를 알려드릴게요. 사고력 수학은 여유 있는 지금 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6학년만 돼도요. 이제 중학교나 고등과정에서 진도를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6학년, 중1, 중2 큰 애들도 다니는데 사고력이 학생하고 사고력이 90인 학생하고 사고력이 80인 학생하고 공부하는 코스가 달라져요. 사고력이 100인 학생은 심화 문제집을 어떤 걸 하고요. 속도를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고 예를 들면 영재고 과학까지 준비할 수 있어요. 사고력이 90인 학생은 사고력이 100인 학생보다는 좀 쉬운 문제집으로 좀 천천히 나가야 돼요. 그리고 영재고나 과학고 같은 데는 포기를 해야 돼요. 나중에 6학년 중1같이 좀 큰 다음에 사고력을 개발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려워요. 잘 안 돼요. 심지어 고등학생이에요. 수능을 치는데 킬러나 중킬러급의 한 3문제 요거를 푸는 데는 고3 1년 동안에 잘 안 돼요. 재수 1년을 해도 들똥말똥이에요. 재수 2년에서 겨우 그 킬러 3문제를 더 푸는 거예요. 사고력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력이 개발되고 안 되고 따라서 재수 1년만 해도 한 5천만 원 깨진단 말이에요. 돈으로 환산하기가 좀 그런데 사고력이란 건 이 학생이 얼마나 높이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얼마나 빨리 나갈 수 있느냐, 얼마나 어려운 문제까지 할 수 있느냐 이거가 다 달라집니다. 근데 그거를 개발하는 게 교과 수학을 하면서 개발이 가능하긴 하거든요. 너무 느리고 너무 힘들고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교과 수학을 하면서 사고력을 개발하려고 그러면 안 풀리는 어려운 문제를 붙들고 30분이고 1시간이고 매달려야 되는데 진도 나가고 숙제해야 되고 마음 바쁜데 그럴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해도 안 풀리거든요. 답답해서 얘가 포기를 해버려요. 아마 2학년만 돼도 어려운 문제 나오면 별표 치고 넘어가는 게 습관이 될 거예요. 그런 애들한테 오랫동안 생각해봐가 안 통한단 말이에요. 잔소리해도 안 통하고 뭘 걸어도 안 통하고 혼내도 안 통하고 훈계도 안 통하고 설교를 해도 안 통하고 안 통해요. 안 풀고 모르겠다고 하는 애들 풀게 만들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조차도 안 풀리는 문제 오랫동안 하는 거 잘 안 되거든요. 어른도. 애는 참 어렵죠. 별표치고 가르쳐주세요 하면 다 가르쳐주는데 왜 힘들게 오랫동안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원처럼 못 풀면 안 보내준다는 학원까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소수의 학생만 가능해요. 근데 사고력 수학은 그거를 다수의 학생이 가능하게 만든 게 전문 프로그램이에요. 오랫동안 생각하고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주는 특별한 전문 프로그램이 사고력 수학이고 이거는 5학년만 돼도 마음이 바빠서 사고력 수학할 여유가 없다니까요. 어릴 때 지금 시키세요. 문제해결력 수학 보통 1031 필수수학, 팩토, 최상위 사고력, 문제해결력 길잡이 이런 거를 사고력 문제집 이렇게 부르세요. 맞습니다. 사고력 문제집이긴 한데 사고력 중에서 문제해결력, 낯설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힘 그걸 문제해결력이라고 하는데 그거 푸는 힘을 기르는데 조금 더 전문적으로 많은 문제를 풀게 만드는 그런 특별한 문제집이에요. 그거를 저희는 문제해결력 문제집이라고 불러요. 근데 시중에서는 사고력 문제집 이렇게 부르죠. 괜찮습니다. 어느 거든. 근데 이런 기초사고력하고 구별을 하려고 저희는 문제해결력이라고 따로 오늘 부를게요. 오늘만. 이것도 저는 병행하시기를 권합니다. 교과심화하고 비슷한 거 아니냐. 어차피 문제 아니냐. 보니까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문제던데 미리 땡겨서 하는 것 뿐이던데 이렇게 이야기하시기도 하는데 좀 달라요. 하나는 교과 문제해결력. 이게 교과심화 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이런 사고력 문제집에 있는 거예요. 문제가 달라요. 어떤 차이가 있냐? 교과 문제해결력은 배경 지식 바탕으로 해요. 예를 들어 무슨 단어를 배웠어요. 뭐 약분 이런 단어를 배웠어요. 그런 지식을 배웠으면 그거를 이용하는 문제가 나와요. 좀 어려워지려면 그런 개념이나 원리를 여러 개를 결합한 문제 아니면은 유형을 여러 개를 결합한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배경 지식이 필요. 근데 창의적 문제해결력 문제집은 배경 지식이 별로 필요 없어요. 훨씬 낮은 수준의 배경 지식이 필요하고 유형이나 이런 거 거의 없어요. 대신 생머리로 풀어내야 돼요. 교과 문제해결력은 배운 지식을 잘 활용해서 푸는 형태. 유형이나 개념이나 원리 그런 거고요. 창의적 문제해결력은 배운 유형, 개념, 원리 이런 거 없이 생머리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머리를 개발하는 효과는 창의적 문제해결력 문제가 더 효과가 커요. 그리고 해보면 아이들이 좀 더 재밌어합니다. 똑같은 난이도의 문제예요. 하나는 배경 지식을 많이 쓰는 교과심하고 하나는 배경 지식을 별로 안 쓰는 생머리를 쓰는 사고력 문제집이에요. 똑같은 난이도, 똑같은 시간, 똑같은 에너지를 투입했는데 머리를 좋아지게 만드는 효과는 창의적 문제해결력이 더 커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수능이나 내신에 나오는 문제는 사실은 배운 거를 잘 연결하면 풀리게 설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핏 생각하면 생머리 필요 없고 교과심화만 많이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근데 해보면 출제자는 이것저것 이 유형 저 개념을 잘 연결하면 풀린다고 설계를 해서 출제를 했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뭘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는 그냥 생머리 쓰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뭘 해야 될지 어떤 지식이 쓰일지 모르니까. 그럴 때는 생머리가 쓰여요. 그리고 저희가 해보면 4시간을 심화 문제집 푸느니 3시간을 심화 문제집 풀고 1시간을 사고력 문제집을 풀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4시간 투입한 건 똑같은데 4시간 다 교과 심화한 것보다 3시간만 하고 1시간은 사고력을 끼워 넣어서 한 게 나중에 심화 문제집 진도가 더 잘 나가요. 더 어려운 심화 문제집까지 풀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머리 자체가 머리 자체가 좋아진 거예요. 칼로 비유하면 칼 자체가 날카로워진 거예요. 도끼로 치면 도끼날을 막 갈아서 날카롭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나무를 벨 때 4시간 내내 무딘 도끼로 베는 거랑 3시간은 나무를 베고 1시간은 도끼날을 가른 거랑 그런 비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개념 문제집을 사고력 하면서 병행하셔라. 그 다음 교과수학 선행학습을 학생의 현재 상태에 맞게 적절하게 이용하십시오. 옛날에는 1학년들은 선행학습을 별로 안 했어요. 그냥 연산만 선행하고 영어, 국어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1학년도 수학도 선행을 꽤 많이 합니다. 그건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교과 수학 할 때 교과 극심화 문제집은 좀 조심하십시오. 이게 요새 교과 심화가 유행이라서 뭐 최상위 수학 말고 왕수학의 뭐 점프, 최상위 왕수학까지 막 하시는데 저는 좀 말리고 싶어요. 특히 학년이 저학년이면 1학년, 2학년 교과에 극심화를 만들 개념과 원리가 몇 개가 없어요. 교과 심화는 교과 문제해결력을 개발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과 지식, 개념, 원리, 유형을 잘 연결해서
배운 지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도록 출제를 하는 게 교과심화인데 어렵게 만들 만한 개념, 원리, 유형이 몇 개가 없는 거예요. 1, 2학년 때 배우는 게. 거의 연산에 가깝기 때문에 비비 꼬인 이상한 문제가 많아요. 어렵게는 해야겠고 근데 개념이나 원리, 유형은 몇 개가 없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불필요한 문제가 많아요. 경시 문제같이 카운팅이 많다든지 계산을 길게 해서 그냥 한다든지 함정을 막 깔아서 실수를 유도한다든지 그런 식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 건 별로 실력을 내는 데는 도움이 안 된다. 오히려 3학년부터 그냥 심화 문제집을 극심화도 하세요. 최상도 좋고 왕수학도 좋고 1, 2학년 하지 마시고 1, 2학년은 응용까지만 열심히 공부하는 힘 요거 기르는 거 중요합니다. 요거가 오히려 저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어릴 때 문제집 많이 풀고 진도 많이 나가고 하는 것보다 열심히 공부하는 힘 또는 그런 태도 또는 습관을 만들어 주시는 게 중요하다. 그럼 이 태도와 습관을 어떻게 만들 거냐? 너무 긴 이야기라 이건 별도의 설명회를 한번 할게요. 하는데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규칙 기반 양육을 하십시오. 이게 뭐냐면요. 룰을 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휴대폰은 특정한 어떤 시간에만 한다. 숙제는 예를 들면 학교 갔다 오면 씻고 나서 바로 숙제한다. 뭐 이런 룰을 정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룰을 해요. 지키기 쉬운 룰. 그런데 그 룰을 지키면 박수를 쳐야 돼요. 따봉, 잘했어. 근데 우리가 규칙을 애가 어느 정도 지키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칭찬하는 걸 까먹거든요. 근데 계속 하셔야 돼요. 이렇게 규칙을 정해놓고 규칙에 의해서 이 학생이 공부하도록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는 1분만 공부해도 되고 5분만 해도 돼요. 구몬 한쪽만 해도 뭐 하여튼 아주 작은 거라도 규칙적으로 뭘 하게 하세요. 그렇게 규칙을 하나, 둘, 하루에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학교 갔다 와서 얼마, 학원 갔다 와서 얼마, 밥 먹고 나서 얼마 이런 식으로 조금씩 집어넣어요. 저기 설명회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래돼서 유튜브 저 밑에 깔려 있을 거예요. 한번 할게요 이거를. 그래서 규칙 기반 양육의 반대말이 뭐냐면은 시키는 양육이에요. 오늘 뭐 해? 오늘 뭐 해? 이거는 해. 이건 하지 마. 그때 계속 시키시는 거예요. 아니면 규칙은 정해놨는데 기분 따라 상황 따라 바뀌시는 거예요. 애가 쫄르면 그래 오늘은 뭐 넘어가자. 원래는 10시까지 하기로 했는데 오늘 내가 기분이 나빠. 눈에 거슬리는 어떤 행동을 했어. 너 오늘 10시까지 안 돼. 9시에 끝나. 규칙하고 관계없는 다른 데서 뭘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면 일요일날 1시간 동안 휴대폰 하기로 했는데 숙제를 더 했어. 그럼 너 오늘 휴대폰 보지 마. 이렇게 규칙을 수시로 변하는 거예요. 교통법규가 자꾸 바뀌는 거하고 비슷해요. 이게 규칙 기반 양육의 반대말입니다. 규칙이 없이 하거나 규칙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무슨 차이냐면요. 여러분이 어릴 때는 얘를 해 마라 그때 쫓아다니면서 다 시킬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얘들이 5살 때 이럴 때까지는 규칙을 이해도 잘 못하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그때 시켰어요. 시키는 대로 해. 시키는 대로 따라와.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애들 칭찬할 일이 적습니다. 애도 성취감을 못 느껴요. 그냥 시키니까 했고 눈치 보다가 요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을 때 꾀를 한번 내보고 남자애들 같으면 좀 지나면 혼나고 말지 잔소리할 때 엄마 보는 척하면서 정신은 딴 데가 있어요. 남자애들은 많이 그래요. 그냥 혼나고 말지 해버린다. 점점 이제 목소리 올라가야 되고 애하고 씨름하는 게 점점 많아져요. 그런데 규칙을 정해서 해요. 예를 들면 공부를 시키고 싶다. 그러면 아주 작은 규칙부터 해서 뭐 한쪽 풀고 풀기, 한쪽 다 풀어서 100점 맞기 이런 식으로 아주 작은 규칙을 정해요. 했으면 박수 치는 거예요. 안 했으면 혼낼 거 없어. 우리 규칙이 뭐였지? 근데 오늘 못했네? 어떻게 할까? 그럼 애가 엄마 오늘 원래는 놀고 나서 하려고 그랬는데 잘 안 돼요. 다음에 갔다 오면 바로 할게요. 그래? 한번 해볼래? 다음날 했으면 잘했어. 3일을 했어. 이야 3일이나 했구나. 어른도 3일 하는 거 어려워. 4일을 했어. 이야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어. 3일하고 보통 못하니까 그런데 넌 4일이나 했구나. 하다가 중간에 못했어. 못했네. 규칙이 뭐지? 그러니까 부모가 애한테 혼내고 뭐 멱살 잡고 끌고 갈 필요가 없어요. 규칙이 뭐지? 규칙을 지키면 잘했다. 우리 이거만 하면 돼요. 규칙 안 지켰다고 처벌할 것도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규칙 기반 양육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애를 업고 가느냐 아니면 애가 스스로 룰을 정해서 그 룰대로 하고 우리는 잘한다고 박수만 칠 거냐. 애하고 나하고 계속 대립하고 내가 엄마가 아니고 아빠가 아니고 애 감독하는 노예 감독관처럼 굴 거냐 아니면은 애는 스스로 법과 규칙을 지키는 성숙한 사람이고 나는 그 성숙한 사람이 규칙을 잘 지킬 때 박수치고 인정해주는 그런 사람이 될 거냐. 여러분이 지금 부모가 됐을 정도인데 여러분의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계속 시킨다고 하면 얼마나 기분이 안 좋으시겠어요. 물론 옳으신 말씀이고 연륜에서 나오는 나한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말이겠지만 이래라 저래라 싫잖아요. 애도 그렇다고요. 근데 부모님이 어떤 큰 규칙이 있고 그 규칙에서 맞춰서 뭘 하고 있을 때 규칙 지켜줘서 고마워. 규칙 못 지켰을 때 뭐라고 안 하고 규칙이 지킬 때마다 뭘 해줘요. 그러면 우리도 부모님하고 사이가 좋잖아요. 애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옛날 책이 있어요.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에요. 이 양반이
누구를 뭘 시키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거긴 직장인데 직장 부하가 잘 안 돼. 우리는 이제 애라고 칠게요. 애가 내 뜻대로 안 돼. 막 답답을 해요. 겨우 하고 그거조차도 점점 힘들어져요. 공부를 많이 시키기 시작하니까 점점 조항을 해. 잘 안 돼. 야, 깊이 생각해봐 하는데 깊이 생각 안 하고 별표 쳐버려요. 시간 문제집 풀려고 하는데 모르겠다고 짜증내. 여기서 여기까지 문제 풀려고 하는데 막 찡찡거려요. 내가 뭐라고 안 하면은 곳에 놀고 있어요. 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어요. 화가 나요. 실망을 해요. 그런 게 반복되는데 범고래 쇼를 보러 간 거예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드는 게 저 무시무시한 5톤이나 나가는 저 범고래를 어떻게 이렇게 가르쳤지 점프를 하고 어떻게 조련사가 하는 대로 다 하지? 그래서 비밀을 물어본 거예요. 조련사한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애가 범고래라면 여러분이 때리고 혼내고 잔소리하고 시켜서 뭘 시킬 수 있을까요? 못해요. 봉고래 사람 정도는 한 입이면 끝인데 어떻게 하냐 물어봤더니 점프를 시키는 걸 예를 들면은 물 밑에 그냥 줄을 놓는데요. 그러다가 우연히 그 줄 위로 지나가면 막 쓰다듬어 주고 칭찬하고 먹을 거 준대요. 봉고래가 어디 동절하죠? 왜 이 사람이 이러지? 근데 몇 번 계속 우연히 지나갈 때마다 뭘 해줘요. 잔소리, 딴 데 간다고 잔소리 안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 봉고래가 깨닫는 거예요. 아, 이 줄 위로 지나가면 뭘 하네? 그러면 일부러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 줄을 조금씩 올린대요. 그러면은 나중에 수면 근처 오면 약간 점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더 물 위로 돌리면 점프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범고래를 훈련시킨대요. 그걸 보고 아하, 나의 부하 직원, 우리 같으면 우리 아이가 범고래구나. 내가 혼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을 내가 정해놓고 그걸 일관되게 규칙을 잘 지킬 때마다 따봉을 날려주면 얘가 그 규칙을 지키는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이 아이의 미션은 내가 어떤 규칙이 있는데 그 규칙을 지키려는 마음이 생기고 지키면 스스로도 뿌듯해요. 안 지키면 이렇게 돼서 다음에 잘 지켜야지 하고 다시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부모님이 멱살 잡고 해라 마라 할 게 없잖아요. 규칙을 지키잖아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다 이렇게 해요. 최상위권 애들, 전교 1등, 2등, 3등 하는 애들은 다 자기가 정한 규칙이 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자기도 실패할 때 있죠. 내가 오늘 여기서 여기까지 10시간 공부하기로 했는데 어길 때 있어요. 하지만 다시 규칙으로 돌아가요. 그걸 잘 지키려고 노력을 해요. 규칙을 지켰을 때 그 성취감이라는 걸 어릴 때부터 느꼈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작은 성공의 눈덩이 효과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시스템을 설계하는 거예요. 아이한테 작은 밧줄 놓고 지나가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때 성취감 느끼게 하고 조금씩 그 규칙의 양을 키우는 거예요. 처음엔 한쪽만 풀기. 그 다음에는 두 쪽 풀기. 그 다음 세 쪽 풀기. 조금씩 늘리면 돼요. 근데 내가 스스로 규칙을 지키려고 노력했다가 성공하고 실패하고 근데 점점점 해서 내가 규칙을 잘 지키게 된다. 그걸 경험했던 애는 나중에 큰 규칙도 점점 지키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일일이 계속 칭찬해야 되는데 우리는 잘 안 되거든요. 어른은. 잘 생각해 보시면 잘 되고 있는 거에 에너지를 쓰면 안 돼요. 안 되는 게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애가 잘하는 거는 눈여겨 안 보고 어쩌다 한번 뭘 잘못하면 잔소리가 하고 막 그렇게 돼요. 맞았는 7개는 우리 눈이 안 들어와요. 틀린 3개가 눈에 들어와요. 이거 왜 틀렸니? 어떻게 하지? 오답 노트 해라. 이렇게 돼요. 맞은 거 7개 칭찬 잘 안 하시잖아요. 어쩌다 해도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규칙 기반 양육, 작은 성공의 눈덩이 효과를 하시려면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시스템을 설계하셔야 돼요. 내가 무조건 우리 아이이 작은 성공이라도 규칙을 지키고 뭘 한 거는 칭찬하리라 하는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권하는 게 칭찬 기록장입니다. 그냥 아예 칭찬 기록장이나 노트를 만드세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한쪽을 풀었다. 팩트만 써야 돼요. 평가를 하시면 안 돼요. 뭐 잘했다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실 거 없고 팩트만 했다. 안 했을 때 나무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칭찬만 적어요. 그럼 안 적으시면 돼요. 애한테는 우리가 규칙이었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애가 뭐라고 분석을 할 거예요. 그 규칙 너무 힘들어서 못 지키겠어요. 시키기 싫어요. 그러면 좀 줄여주든지. 아니면 며칠만 해보자. 습관이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한 것처럼 까먹었어요. 안 까먹으면 어떻게 하면 되지? 그러면 예를 들면은 알람을 맞춰 놓을게요. 아니면 엄마 알려주세요. 퇴근하실 때 할게요. 하여튼 뭔가 이렇게 자기가 연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하면 했다. 엄마를 도와 설거지를 했다. 아빠 쓰레기 버리러 갈 때 한 짐 들어줬다. 우리가 원하는 행동을 할 때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좀 더 루틴하게 많이 할 건 있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딸을 한자급수 시험을 시켰거든요. 8급부터 시켰어요. 어떻게 했냐면 한자급수 시험을 하루에 2쪽씩 하기로 했거든요. 하루 2쪽을 했어. 그럼 스티커를 붙여주는 거예요. 달력에. 그러면은 스티커도 되게 좋아요. 칭찬 기록장하고 달리 좀 루틴하게 길게 할 거는 칭찬 기록장은 숫자 안 보이니까. 근데 달력에 스티커 붙이면 쫙 이어서 있잖아요. 그러면 구멍을 내기 싫어지는 게 있거든요. 눈에 내가 했던 게 한눈에 보이니까 스티커도 너무 좋아요. 이런 시스템을 이용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부모의 본성, 문제점만 눈에 보이고 잘하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이는 이 본성을 거슬러서 아이가 잘하는 거에 계속 우리가 긍정적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시스템을 설계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혼을 잘 내고 어떻게 잔소리를 잘하고 얼마나 내가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집요하게 우리 애를 케어할 거냐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언제까지 우리 아들, 딸이 60살 됐을 때 쫓아다니실까요? 내가 90살 돼서? 그럴 수 없잖아요.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게 규칙 기반 양육입니다. 이거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은
좀 더 길게 한 번 더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다른 거 해야 될 게 많아서. 그러면 사고력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사고력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우리가 사고력이라고 부르는데 뭐냐고요. 그 정체가. 어떤 분은 이제 어떤 지식이 많은 걸 사고력이라고 해요. 근데 그 지식이 많아서 문제가 잘 풀리지 않거든요. 공간지각력이 약해. 그럼 도형 문제 잘 안 풀려요. 아는 건 많아도. 논리력이 약해. 그러면 지식이 많아도 잘 안 풀려요. 연산력이 약해. 지식이 많아도 잘 안 풀리죠. 이런 능력들이 있어요. 공간지각력 뭐 이런 쭉 있단 말씀 드릴게요. 그런데 보통은 요까지를 사고력이라고 많이 생각하십니다. 요 이상이 사고력. 머리 좋다 하면, 수학 머리 하면 이런 걸로 생각하세요. 그런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위에 드러난 지식과 능력 밑에는 거대한 빙산이 있어요. 태도와 정서입니다. 예를 하나 들게요. 어떤 애들이 어떤 문제를 못 풀겠다는 거예요. 다 못 풀겠대요. 5명이. 그래? 하나도 문제도 이해 못 하겠대요. 그래서 제가 구하는 게 1억이면 말이 돼? 하니까 에이 1억은 말도 안 돼. 너무 택도 없죠. 왜? 하니까 이거 300 이하잖아요. 그래 1억은 안 되네. 그러면 1은 돼? 하니까 에이 1은 안 되죠. 너무 작아요. 왜? 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50 이상이잖아요. 그래? 이런 식으로 몇 번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더니 잠깐만요 하면 애들이 푸는 거예요. 제가 뭐 가르쳐준 거 없잖아요. 힌트도 준 거 없어요. 그냥 실험하도록 유도만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문제가 너무 어려우면 압도당해서 못 푼다고만 생각하고 포기할 때 실험해봐. 근데 실험해봐 한다고 하는 게 아니니까 실험을 시켰죠. 아주 뭐 터무니없는 수를 가지고. 근데 그래도 해보니까 실험이란 게 별 게 없네? 그러면서 자기가 숫자를 넣어서 한번 생각해보니까 문제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쫙 풀었어요. 자, 보십시오. 1분 전에 못 풀겠다고 하던 애들. 전통적인 가르치는 방식이면 가르쳐줬어야. 그래, 얘들은 이거 못 푸는 애들이라 외우게 시켜야지. 가르쳐주고 비슷한 거 풀리고 오답노트 시키고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들 수학머리는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1분 뒤에 제가 1억인데 이 두 마디만 했는데 그 사이에 풀어내거든요. 모르던 지식이 늘었나요? 1분 사이에? 없던 수학머리가 갑자기 늘었나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지식과 능력은 똑같은데 마음이 바뀐 거예요. 포기하던 마음에서 마음이 달라지니까 머리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경험해보니까 많은 경우는 정서와 태도가 안 돼 있으면 머리를 쓸 수가 없더라. 애들이 모르겠다고 포기하는 순간이 좌절감이 들 때고 그 좌절감을 컨트롤 못하면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서와 태도가 중요하더라. 영향을 미치더라. 해서 사고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정서, 태도, 능력, 지식. 이게 종합돼서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지식을 구성하거나 그런 걸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수학 정서가 사고력에 영향을 미친다. 사고력의 일부분이다. 정서와 태도도 사고력의 일부분이다. 그럼 수학 정서가 어떤 게 있냐? 첫째, 호기심. 궁금해야 돼요. 궁금하면 우리가 머리를 쓰게 돼요. 궁금하면 어려워도 더 해요. 노벨 화학상을 탄 분이 올해 강연을 하는데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 자기가 노벨상을 타게 된 건 호기심을 일으키고 그 호기심을 계속 추구한 게 노벨상을 타게 된 동력이다. 그렇게 호기심이 있으면 똑같은 내용을 공부해도 빨리 이해가 되고요. 호기심을 일으키는 거는 공부를 재밌게 만드는 큰 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아이가 2등급 상위 10%거든요. 9등급제에서 한 10% 근처까지 만든다면 호기심 없어도 돼요. 그런데 상위 5%, 3% 이렇게 최상위권, 극상위권까지 올라가려면 호기심 없이 공부한 거는 그만큼 높은 레벨로 이해가 안 됩니다. 호기심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호기심을 살리는 방식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공부가 재밌다 없다가 달라져요. 사고력 수학은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요. 게임을 이용하든 퍼즐을 이용하든 스토리를 이용하든 여러 가지 방식으로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그 호기심을 해결하도록 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재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취가 어려운 거 했더니 탁 풀리면 짜릿하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해보셨을 거예요. 이게 수학을 재밌다 할 때 제일 크게 느끼는 겁니다. 이렇게 영어로는 하드펀이라고 하거든요. 어렵지만 재밌어요. 너무 시시하면 재미가 없어요. 1+1만 계속하고 있는데 안만 맞는데 재밌겠어요? 좀 닿을랑 말랑. 너무 어려우면 포기할 거고 금방은 안 되니까 될 듯 하다가 탁 성공하면 그때 그 성취가 짜릿한 희열이 있다고요. 그게 수학이 제일 크죠. 이런 것들이 모이면 생각하는 재미가 됩니다. 아이들이 생각하는 재미를 맛보면 어려운 문제가 나도 계속 매달릴 수가 있어요. 다음 안정감이 뭐냐면요. 어떤 애들이 일찍 포기하냐면 틀리면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 애들이 일찍 포기해요. 애들한테 물어봐요. 가끔 너네 틀리면 혼나니? 했을 때 틀렸을 때 혼나는 애들이 있어요. 못 풀면 혼나니? 하면 혼나는 애가 있어요. 이해 못하면 혼나니? 하면 혼나는 애가 있어요. 애들은 혼난다고 느껴요. 부모님은 답답해서 뭐 언성이 올라가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하여튼 애들은 혼난다 그래요. 그런 애들이 어떠냐면 어려우면 가만히 있어요. 머리가 하얘지나 봐요. 금방 포기해요. 짜증을 막 내요. 어린애들은 저희가 할 때 막 책상 두들기고 책 짚고 난리예요. 걔들이 틀려도 괜찮다는 심리적 안정감이 없기 때문에 조금 풀다가 안 풀리면 걱정, 짜증, 좌절감이 자기 뇌의 90%를 차지해버려요. 10%밖에 안 남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풀리지가 않아요. 수능 같은 거에서 갑자기 너무 어려워져서 머리가 하얘지면 그 다음 2교시, 3교시 망하잖아요. 그거 똑같다니까요. 수학 공포증 뭐 이런 부정적 감정이 있으면
문제에 집중할 수가 없어요. 끈질기게 매달릴 수가 없어요. 이거의 핵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이 편안한 마음이 들 수 있냐. 그 반대가 뭐냐면 틀릴 때마다 결과 위주의 피드백, 부정적 피드백을 주면 우리는 잘하는 마음으로, 실수하지 말라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 건데 애들은 틀리면 혼난다, 모르면 혼난다, 이해 못하면 혼난다 라고 느끼니까 안 풀리면 점점 부정적 감정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 못 버텨요. 틀려도 괜찮아. 나아가서 틀려야 푸는 거야. 과학자는 실패라고 안 하고 실험이라고 해. 너네 지금 실험하고 있는 거야. 틀린 걸 잘 관찰해봐. 이게 돼야 돼요. 저희 사고력 수학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같은 교재가 있거든요. 그거를 쫙 깔아놔서 일부러 실패를 유도하고 이게 실험하고 관찰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애들한테 계속 틀려도 괜찮구나. 오히려 틀리는 게 내가 뭔가를 알아가는 중이구나 하는 이 안정감을 몸으로 체득하게, 몸으로 완전 믿도록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안정감을 주셔야 됩니다. 그거 없이 깊이 생각할 수가 없어요. 자신감. 지금은 내가 못 풀어. 하지만 계속 생각하면 풀 수 있어. 오늘은 못 풀고 하지만 내가 좀 배워서 뭔가를 노력해서 하면은 다음에 풀 수 있어. 요게 있어야 돼요. 쉬운 거, 연습 많이 한 거, 유형 암기를 많이 하고 문제집 많이 풀어서 100점 맞아서 생긴 자신감은 약한 자신감이에요. 어려우면 금방 무너져요. 1등에서 나오는 자신감. 걔들이 나 수학 좋아해요, 잘해요 이렇게 하는 애 있거든요. 근데 1등 못하는 순간 잘하는 집단이 오면 확 꺾여. 연산 빨리 해서 정답률 높아서 결과가 좋아서 자신감 있는 애들, 결과 조금만 나빠지면 안 해요. 심지어 연산같이 짧은 호흡으로 빨리빨리 해야지 100점 맞고 이러던 애들은 깊이 생각해야 되고 몇 번을 틀리면서 찾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더 빨리 멘탈이 무너져요. 그걸 유리 멘탈, 약한 자신감, 결과에 기반한 이겼다, 맞았다. 이런 결과에 기반한 자신감은 약한 자신감. 어려운 문제 풀 때 과제 집착력이 안 생겨요. 오히려 반대예요. 유리 멘탈을 만들어요. 그런데 과정 위주의 피드백을 주셨어요. 노력하는 거에 대해서 1등이 아니고 100점이 아니고 노력한 거에 피드백을 주시면 얘는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어요. 그러면 강한 자신감이에요. 내가 남보다 뒤질 때도 있었고 못 풀어서 절정멜 때도 있었는데 내가 그걸 뚫고 성공한 적이 있지. 이런 애들이 강철 멘탈이 돼요. 그릿이라고 있죠. 푸시 또는 근성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게 강해져요. 사고력 수학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일부러 길러줍니다. 스스로 답을 안 알려줘요. 킹킹거리다 스스로 성공하게. 그래서 나 누구 도움 없이 할 수 있지. 그럼 좀 지나면 도와줄까 하면 싫다고 애들이. 누구 도움받아서 하면 기분이 그렇게 좋진 않거든요. 이런 거를 여러분이 수학적 사고력의 하단에 있는 정서입니다. 태도, 성장 마인드셋, 이거는 믿음이기도 해요. 태도와 믿음인데 성장 마인드셋은 내 능력 또는 재능은 노력하면 개발되는 거야. 사람의 머리는 근육 같은 거야. 쓰면 커져. 이게 성장 마인드셋이고요. 사람의 클래스는 타고나는 거야. 천재 클래스가 있고 영재 클래스가 있고 클래스는 타고나는 거야. 내가 잘하는 건 내가 높은 클래스고 내가 못하는 거면 낮은 클래스라서 그래. 재능은 타고나는 거야 라고 믿는 거예요. 이걸 고정 마인드셋이라고 해요. 고정 마인드셋이 우리 사회는 거대하게 만연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붙어서 천재, 뭘 한 거면 천재, 못하면 루저, 쫙 세워서 높은 데 있는 건 다 재능 때문이야. 이 신화가 얼마나 강해요. 한두 개가 아니에요. 심지어 유튜브에 네 머리 나쁘면 네 자식 공부 잘할 거 기대하지 마라 이런 것도 막 있고요. 학벌이 마치 그 사람의 타고난 클래스인 것처럼 음매 기사를 아는 사람이 있고 음매 기죽고 하는 사람이 있고 난리입니다. 어른조차도 50대는 어른도 학벌 가지고 막 기죽고 살고 키 가지고 기죽고 살고 외모 가지고 기죽고 살고 돈 가지고 기죽고 살고 난리입니다. 뭐든지 줄을 세워서 줄 세울 수도 있지. 근데 그게 내 근본이 내 클래스가 다른 것처럼 느낀다고요. 그러니까 흑수저 계급이지, 금수저지, 다이아수저지, 심지어 부모 머리까지 다 따진다니까요. 그게 고정 마인드셋이요. 고정 마인드셋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내가 못하는 건 내 재능이 없어서요. 내가 잘하는 건 내 재능이 좋아서요. 이렇게 믿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피해요. 내 정체가 들통날까봐. 안 풀리면 쉽게 포기해요. 어차피 내 머리가 안 돼서 못 푸는 것 때문에 더 노력할 이유가 없죠. 남이 잘 되면 배 아파요. 내 클래스가 낮은 클래스가 될 것 같으니까. 성장 마인드셋은 지금 안 풀려도 쉽게 포기 안 해요. 왜냐면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까. 남이 잘 돼도 배가 안 아파요. 오히려 어떻게 했지 하고 배우려고 들죠. 나한테 이익이니까 배우면. 그 사람이 잘 된다고 해서 내가 낮아지는 거 아니니까. 두려움을 느낄 이유가 없죠. 성장 마인드셋은 저희가 사고력 시간에 길러주려고 노력을 많이 해서 세팅을 해요. 근데 해보니까 자꾸 돌아가요. 일주일 중에 하루는 우리 학원에서 잘 됐어요. 다음 주에 돌아오면 또 제자리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릴 때 잘 키웠어요. 그런데 6학년 중1 사고력을 떠난 지 한 2년 3년 지나면은 고정 마인드셋으로 바뀌어서 와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저희는 온몸으로 성장 마인드셋을 느끼고 믿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플러스 세뇌 교육, 의식화 교육, 하여튼 체계적인 신념 교육을 또 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성장 마인드셋 유튜브 치면 나오거든요. 그런 영상 중에 아이들이 이해할 만한 영상을 보시거나 기회가 되면 말씀을 좀 나누십시오. 근데 그 전에 부모님이 고정 마인드셋인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 사회가 거대한 고정 마인드셋의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부터 먼저 성장 마인드셋을 갖추셔야 돼요.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책이 있어요.
캐롤 드백 교수가 쓴, 저는 저한테는 인생 책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다 보시고 아이들에게 이 성장 마인드셋을 선물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이렇게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좀 빨리 나갈게요. 자율성, 이게 재미의 핵심입니다. 스스로 뭔가 하려고 도와줄까 하면 가르쳐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해볼게요. 요거 길러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암기가 아니고 탐구. 어떤 애는 가르쳐주는 거 무지성으로 외워버리면 편하거든요. 근데 그거 싫다 하고 왜 그렇지라는 질문을 던지고 어떻게 하면 될까 하는 질문을 던지고 그 호기심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공부하도록 습관을 들여주세요. 이게 탐구 방식. 호기심 기반 학습이에요. 이렇게 하는 게 고교학점제에 맞아요. 닥치고 암기로 하는 거는 옛날 학력고사 스타일이고요. 탐구 방식으로 공부하면 일단 이해가 더 깊어지고 공부가 재밌습니다. 공부 재밌는 사람 있어요? 할 때 재밌다고 하는 애들이 최상위권 애들인데 걔들이 성적이 잘 나와서 재밌는 것도 있지만 내가 열심히 성장하는 그 재미도 있지만 탐구하는 재미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현재 1학년 애들이 고등학교 갈 때는 분명히 고교학점제가 더 확대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탐구가 더 빛을 발합니다. 과학적 추론은 아까 잠깐 말씀드린 거예요. 안 풀리면 우리 인류가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고 그 상황을 이해하느냐면 실험하고 관찰해서 가설을 세워요. 또 실험해서 가설하고 실험 결과하고 비교해요. 그래서 가설을 수정해요. 가설 세우고 실험하고 확인해서 가설 수정하고 이런 식으로 찾아가는 방식이에요. 이걸 과학적 추론이라고 해요. 이 추론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기도 하고 자기가 안 풀리는 문제를 풀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이 과학적 추론이 몸에 배이게 해야 돼요. 이거 두 개가 세트입니다. 탐구하고 추론이. 근데 추론은 탐구에만 쓰는 게 아니고 문제 해결에도 많이 써요. 제가 아이들 어려운 문제 못 풀고 있을 때 실험을 하도록만 해주면 제 생각에는 3분의 1은 풀립니다. 아까 1억이면 되니 이런 식으로 숫자를 넣어보면 많이 풀려요. 이게 추론이 몸에 배인 애들은 어려운 문제 나오면 막 실험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이게 추론하는 게 몸에 안 배이고 암기가 몸에 배인 애는 낯선 문제 만나면 막 풀고 앉았어. 수학은 손이 푼다면서 여기서 바꾸고 목적도 없이 계속 변형하고 있는 거야. 계산만 하고 다른 식 해서 근데 하면 제자리로 돌아와 있고 구하는 거 뭐였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추론하는 게 몸에 배인 애는 그렇게 안 해요. 쭉 보고 문제를 뒤에서 보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래서 하나씩 실험해보고 그림 그려보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씩 논리를 밀고 나가거든요. 정교성은 풀고 자기 풀이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거가 몸에 배야 돼요. 어떤 애는 정교성이 약한 애는 대충 어짐짐작으로 대충 해요. 대충 확인을 안 해요. 근데 정교성이 이게 태도거든요. 자기 풀이를 자기가 확인해서 주어진 문제의 조건과 맞는지 대조하고 확인하는 애들. 얘들이 아주 높은 레벨까지 올라가는데 꼭 필요합니다. 짐작을 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어린애들일수록. 그래도 답이 나와. 시시하니까 문제가. 근데 올라가면 박살나죠. 그 다음에 능력 너무 많습니다. 많은데 몇 개만 제가 하면은 과제 집중력, 어려움과 끈질기게 매달리는 힘. 얘는 태도일 수도 있는데 매달리는 태도일 수도 있는데 그냥 이름이 여기라서 능력으로 분류를 할게요. 그것도 능력이기도 하니까 끈질기게 매달리는 힘. 낯선 문제를 푸는 힘, 논리력은 많은 양의 정보가 있을 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 내적 관련을 파악해서 정보를 재구성해요. 그래서 이해하고 문제 푸는 데 써먹고 그런 능력, 정보적인 능력이죠. 공간지각력, 도형을 돌리고 뒤집고 자르고 펼치고 안 보이는 걸 상상하고 그런 능력이에요. 이거 약한 애들은 도형 문제 되게 어려워해요. 근데 공간지각력은 문제집 풀어서는 개발이 안 돼요. 도형 약하다고 도형 문제만 2배도 더 풀려도 잘 안 돼요. 왜냐면 상상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구체물을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관찰하고 조작하고 이런 활동을 해요. 사고력 수학이 이걸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교과수학 수업을 하는데 애들이 정류매치 전개도를 하는데 사고력 수학은 전개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전개도 만드는 교구가 있어요. 교구를 하나씩 주고 여러 번 접었다 폈다 하면서 전개도 몽땅 다 찾기, 전개도 접으면 어떻게 되는지 게임하기, 전개도 펼치면 어떻게 되는지 게임하기 뭐 여러 가지 형태로 이 전개도를 접었다 폈다 관찰해서 위에 표면에 그림 그린 다음에 펼치면 어떻게 되고 어떤 그림인데 접으면 어떻게 되고 오만 거를 다 해요. 끈으로 묶었다가 여러 가지를 다 활동을 시켜요. 그러고 나면 전개도가 어려운 문제를 가르쳐줄 필요도 없이 애들이 잘 풀거든요. 그런데 교과수학에서는 그렇게 긴 시간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제가 사고력 수학 원장이고 교구나 활동을 이용하면 얼마나 유용한지 아는 저조차도 교과수학 하면서는 진도 압박이 있으니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시간 내내 전개도 하나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근데 길게 보면 이렇게 한번 공간지각력을 개발해 놓으면 나중에 전개도 종류의 문제가 초등학교 나오고 6학년 때도 나오고 중학교 때도 나오고 계속 나오거든요. 나중에 수능에까지 나오는데 그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일일이 다 문제를 유형 암기를 하고 할 필요가 없으니까 한 번 길러놓으면 시간 세이브가 되게 많이 돼요. 못 풀던 문제를 엄청 어려운 거까지 풀 수 있죠. 그래서 개발해 놓으면 좋은데 그래요. 사고력 아니면 이거 개발할 기회가 잘 없습니다. 5학년, 6학년 돼서 할 수 있을까요? 마음 바쁜데. 교구가 붙잡고 1시간씩, 2시간씩 좀 락거리고 놀 수가 없잖아요. 어릴 때 시키세요. 추론 능력. 추리
논증, 합신마디 추론이에요. 추리를 해서 그게 맞는지 논증을 하는 거예요. 낯선 문제를 만났어요. 근데 이게 요걸 거야 라고 실마리를 잡아서 답까지 추리를 하는 그 능력이에요. 이게 쉽지 않아요. 실마리를 떠올리는 힘. 상위 5% 안에 들어가려면 이 추론 능력이 중요해요. 실마리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다 외웁니다. 유형별로. 그래서 생머리의 핵심 중에 하나가 추론 능력이에요. 너무 많아서 이게 다 못하겠네요. 다음에 사고력 전문으로 우리가 한번 설명할 때 해드릴게요.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시면 능력 개발이 안 돼 있는데 지식을 쌓아도 안 되겠다 생각이 들죠? 그리고 이 능력 개발하는 데는 이 전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교과 가지고는 암만 어려운 문제를 낑낑거리고 풀어도 어떻게 추론 능력 어떻게 개발하지? 추론 단원이 없잖아요. 공간지각력 교구를 만지고 이럴 시간 여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전문 프로그램으로 많이 하십시오. 지식은 뭐 개념, 원리, 유형, 이게 교과죠. 교과 수학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하죠. 밥 같은 거고 아이들 수학 공부에 대부분의 교과 수학을 해야 돼요. 일부를 사고력 수학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교과 수학이 오늘은 설명의 주제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갈게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사고력이 가동이 되죠. 너무 아는 게 없으면 머리를 쓸 수가 없으니까 사고력의 일부분이기도 해요. 근데 요거는 그냥 따로 전문적으로 교과 수학이라고 하고요. 사고력을 구성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문제 해결 전략, 발상법, 정리법 이런 게 낯설고 어려운 문제 풀 때 쓰이는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왜? 문제 해결 전략 중에 거꾸로 생각하기, 표 그려 해결하기, 그림 그려 해결하기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어요. 그런 전략을 몸에 익혀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으면 낯선 문제 나올 때 딱 적절한 전략을 쓸 수 있죠. 발상법, 자기가 어떤 아이디어를 떠올리도록 만드는 기술이 있어요. 발문이라고 하는데요. 구하는 게 뭐지? 이 조건 중에 안 써먹은 거 있나?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발성법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몸에 배워서 자유롭게 쓰면 안 떠오르던 아이디어가 떠올라요. 정리법은 이제 한번 공부했어요. 그걸 정리하는 거예요. 다음에 써먹기 좋게. 이런 기술을 배웠어. 정리해놓고. 이런 개념을 배웠어. 정리해놓고. 이런 실수를 내가 하다가 하면 정리해놓고. 이렇게 정리해놓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 거를 배워두면 사고력이 강해집니다. 그 다음에 수학적 사고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이, 전문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 5개 유형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 지식탐구 사고력, CMS, 메스몽, 수학 교양 책들, 이런 것들이에요. 아이들이 교과 수학에서 안 배우는 지식, 경시 지식도 좋고, 교양 수학의 지식도 좋고, 새로운 지식을 스스로 탐구할 기회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깊이 파고들고, 그래서 개념도 이해하고 어떤 문제도 해결하고 그런 걸 해요. 지식탐구 이 비중이 높은 프로그램들이에요. CMS, 메스몽, 수학교양도서들, 무슨 체험전 이런 것도 이런 지식탐구 사고력이죠. CMS가 이것만 있지는 않아요. 이 밑에 4가지도 골고루 있는데 그중에서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지식탐구 사고력. 문제풀이 사고력. 대표적인 게 팩토, 031 이런 문제집들이 있죠. 문제 해결력을 문제 푸는 방식으로 많이 개발하는, 아까 말씀드린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주로 집중적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 학원 프로그램 중에서는 경시대회 또 프리미 이런 데가 문제풀이 사고력이에요. 그다음 교구활동 사고력, 대표적인 거 CMS, 소마 중에 나머지 프리즈민이, 레인보우니 이런 애들도 있고, 어린이 사고력들은 교구활동 사고력이 많죠. 교과 연계 사고력, 교과에서 배울 내용을 사고력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교과 수업처럼 체계적으로 쫀쫀하게 다 채워가면서 빌딩을, 건축물을 쌓아가는 건 아니고 징검다리처럼 뿅뿅뿅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사고력 방식으로 해요. 탐구 방식이거나 그런 주입식으로 안 하고 어린이 프렌들리하게 만들었어요. 대표적인 게 필즈 더 클래식. 필즈 더 클래식 교과 연계 사고력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때 초등 고학년이나 중학교 때 배울 만한 내용을 어린이가 사고력 방식으로 공부하는 게 있죠. 정서태도 사고력, 이건 GTC입니다. 사고력의 여러 개 중에 정서태도 능력 같은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정서태도 깊이 생각하고 끈질기게 생각하고 재밌어하고 좋아하고 수학을 좋아하고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배우는 지식은 적어. 문제도 좀 적게 풀어. 교과 연계도 좀 적어요. 지식적인 건 적은데 대신 정서 태도를 개발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깊이 있게. 우리 애가 얻는 게 부족한가 보시고 지식적인 걸 탐구하는 걸 했으면 좋겠다. 아니고 어려운 문제 좀 잘 풀었으면 좋겠다. 교구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여러분이 헬스장 갔을 때 예를 들면 광배근 키우는 기구가 있죠. 이렇게 하는 거. 대퇴사두근 키우는 기구가 있죠. 또 엉덩이 근육 키우는 전문 기구가 있고 전문 기구가 있잖아요. 교구가 딱 그렇습니다. 논리력을 개발하는 전문 교구, 공간지각력을 개발하는 전문 교구, 연산력을 개발하는 전문 교구, 다 전문 교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전문 교구를 이용해서 그 원하는 능력이나 태도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교구활동 사고력, 우리 애가 뭘 약하니까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교과 연계 사고력은 우리 선행진도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교과로만 나가니까 어린이한테 너무 팍팍해. 좀 미리 해놨으면 좋겠어요. 기왕 사고력인데 좀 도움이 되는 거, 나중에 배울 거 미리 해놓으면 좋지. 교과로 할 때 교과 공부 어차피 해야 되는데 그때 도움 되니까 교과 연계 사고력 할 거야 할 수도 있고, 우리 애는 조금만 어려우면 별 쳐요. 끈질기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정서태도 사고력 이용할 수도 있고 목적에 맞게 이용하시면 됩니다. 근데 알고는 이용하십시오. 자, GTG 사고력은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사고력은 머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가슴과 믿음의 문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분이 에디슨인데 나는 큰 가지 실패한 게 아니고 천가지 안 되는 방법을 찾아냈어요. 요 마인드를 저에게 해주고 싶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노력하면 잘할 수 있어. 1000번 실패한 게 아니고 1000가지 안 되는 방법을 찾은 거야. 나는 실패가 아니고 실험을 하고 있어. 이게 저희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개발하냐 하고 너무 길다. 저희가 이거 7세 설명회 때 했거든요. 아직 유튜브에 안 올렸는데 올려놓을게요. 제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개발하냐는 7세 설명회 유튜브에 올려놓을게요. 저 유튜브에서 한번 보십시오. 근데 하여튼 이렇습니다. 호기심의 원리, 도전의 원리, 자율성의 원리, 탐구의 원리, 활동의 원리, 점진적 몰입의 성장 마인드셋의 원리, 긍정적 피드백 원리, 이렇게 이런 원리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개발해놨습니다. 그 다음에 사고력 수학 했단 말이에요. 근데 교과 수학도 하십시오. 요즘 트렌드가 좀 일찍 시킵니다. 일찍 시켜요. 내년 1월에 2학년 때 저희가 6 시작을 합니다. 내년 1월에 원반. 현재 1와 2원이라고 해서 1학년 1반이 4-1부터 시작해서 쭉 나가고 있고요. 15년대에 6-1로 6-1 넘어갈 것 같은데 이거보다 좀 더 빠를 수 있어요. 이렇게 시작해서 2학년, 3학년까지 하고 4학년 되면은 고등과정 들어갑니다. 제일 빠른 반이 얘들은 영재고 준비하는 반이고 그렇게 쭉 해서 여러 반이 개설돼요. 1학년 지금 저희가 1학년 3반까지 개설했거든요. 내년 1월에 1학년 4반, 2Y 4반 내년은 이제 1월달에 2학년 되니까 내년에 4번째 반 개설할 거예요. 진도는 1로 시작합니다. 내년에 2Y 4반이 4-1로 시작합니다. 1월달에. 그래서 지금부터 4반 준비 슬슬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너무 빠르다. 남은 기간 얼마 안 되는데 9, 10, 11, 12 넉 달밖에 안 되는데 너무 빠르다 하시면은 저희가 한 해에 3번 개설 올해는 했거든요. 2학년을. 2학년 때 3번 개설했는데 어쩌면은 저희가 2번이 될 수도 있고 3번이 될 수도 있어요. 여론조사 해보고 할게요. 근데 올해를 예를 들면은 5월에 한 번, 9월에 한 번, 넉 달마다 했어요. 아마 5월에 4-1, 9월에 4-1 이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한 번이 생략되고 그냥 7월에 개설될 수도 있어요. 이건 좀 보고 할게요. 근데 1월에 4-1 개설되는 거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좀 준비를 지금부터 슬슬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 할게요. 안녕하세요. 사고력 학년별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커리큘럼이 지금 여기 말씀드려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자체로 만든 교재라 예를 들면 생각하는 즐거움, 뭐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생각하는 방법 뭐 이런 식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들으셔도 커리큘럼 이해는 안 되실 거고 오시면 저희 커리큘럼 보실 수 있습니다. 교재도 와서 보실 수 있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고력 반별로 진도 차이가 큰가요? 반하고 반 사이는 좀 이렇게 저희는 진도라고 불러 레벨이라고 안 부르거든요. 왜냐하면 레벨이라고 하면 넌 육두품이야, 너는 성골이야 이렇게 자기 타고난 재능의 계급으로 오해할까봐 낙인 효과가 생길까봐 진도라고 하고 진도가 제일 빠른 반은 7세 3월에 시작한 반이 제일 빨라요. 7세 9월에 시작한 반, 1학년 1월에 시작한 반 뭐 이렇게 해서 쪽이 있는데 진도가 지금 최근에 시작한 반이 1학년 6월인가 7월 2학기 올 때 시작한 것 같아요. 그 반 정도가 7세 3월에 시작한 반하고 거의 한 1년 이상 차이 나죠. 1년 넘게는 아닌 것 같고 1년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1년치 정도. 차이가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죠. 참고로 저희가 요번에 저희 학원 출신이 영재고를 6명이 갔어요. 2학년, 3학년 합쳐서 갔는데 2학년에 간 학생 중에 1명, 3학년에 간 학생 중에 1명이 저희 학원 사고력 1학년 처음 들어올 때 아주 이렇게 진도가 늦은 반이었어요. 1학년 중에 거의 끝반쯤에 가까웠던 애들이에요. 근데 걔들이 쭉 성장해서 영재고까지 갔습니다. 심지어 중2에 영재고를 갔습니다. 영재고는 중2라도 합격하면 중졸이거든요. 중3을 안 다녀도 중졸이에요. 그래서 진도 차이보다 자기한테 맞는 반에서 하는 게 중요해요. 어떤 프로그램은 진도를 못 올라가는 프로그램도 있어요. 진도 올라가려면 방학 때 특강을 듣거나 해야 올라가는데 저희는 안 그렇습니다. 지식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은 좀 지식 탐구 사고력이라 진도가 중요한데 저희는 이제 정서 태도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생 능력이 쭉 성장하는 애가 있어요. 갑자기. 그러면 그 능력에 맞게 반을 올립니다. 안 배웠더라도. 그래서 저희는 진도가 조금 조정이 활발해요. 그래서 진도가 그렇게 얽매이실 필요 없다. 지금 아이한테 적절한 반에 가시면 필요하면은 잠재력이 확 개발되면은 높은 반으로 금방금방 올라갑니다. 교과반 진도를 1, 2, 3학년부터가 아니라 4-1부터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1학년, 3학년 수준은 집에서 준비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일지 궁금합니다. 아니에요. 올해는 3학년 2학기로 지금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은 아니에요. 올해는 저희가 3학년 2학기로 시도를 해봤는데 2학년 거 이런 거로 안 하는 이유는 선별이 안 돼요. 아직은 어린애들이 1학년이 하는 거라 2학년도 어리죠. 어린애들이 하는 거라
저희가 교습소처럼 부모님이 시키기 힘든 걸 대신해 준다는 느낌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교습소나 개별 진도로 가시면 되고, 저희는 정규반이거든요. 목표를 정하고 좀 세게 간다고요. 어느 정도로 세게 가냐,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 4학년 때 고등과정 들어간다예요. 그 정도 목표를 하고 가면 2달에 한 학기씩 촥촥촥촥 나가거든요. 2달에 2번을 푸는 거예요. 심화 문제집 포함해서. 그럼 상당히 열심히 많이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가 3학년 1학기로 시작하면 테스트를 2학년 2학기로 테스트 봐야 되는데 1, 2학년 거는 너무나 연산 수준밖에 안 돼서 테스트가 안 돼요. 필터링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2학기로 시작해서 3학년 1학기로 필터링을 이번에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지금은 좀 세모예요. 3학년 1학기 시험 치고 뽑으니까 필터링이 좀 덜 돼요. 그래서 4학년 1학기로 뽑으면 3학년 2학기까지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해와야 되니까 그 전 기수는 4-1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필터링이 꽤 괜찮았어요. 그래서 진짜 준비되고 할 수 있는 학생이랑 아직은 좀 더 연구해야 되는 학생이 구별이 되려면 4-1이 맞지 않나가 현재까지 올해 1년의 실험 데이터로 판단한 저희 결론인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3-2로 하는 반을 내년 1월달에 개설하는 반에도 현재 1학년, 내년에 2학년 되죠. EY 4반도 그렇게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생각에는 4-1로 하게 될 가능성이 한 70, 아닐 확률이 20%예요. 답이 되셨나 모르겠네요. 그럼 집에서 이게 1, 2, 3학년 공부시키기 어려운 애들은 어떻게 하란 말이냐? 사고력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규칙 기반 양육을 하면서 조금씩 엉덩이 힘을 만들어 가십시오. 사고력하고 문제결력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교과 심화를 할 수 있고 선행도 좀 빨라집니다. 이제 집에서 힘드시긴 한데 그럴 때는 저희 말고 다른 교습소라든지 그런 데 좀 이용하셔도 괜찮겠다. 평범한 친구도 4-1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저희가 시험 쳐서 통과하는 학생들은 되고요. 참고로 제가 현재 3학년 1월 달에 4-1 시작하는 반을 했어요. 3학년 올라갈 때 4-1, 1년 선행이죠. 그 학생들 중에는 선행 안 하다가 후다닥 급하게 하는 애도 있고요. 사고력반이 예비 3학년 중에서 낮은 학생도 있었어요. 근데 그 학생들을 제가 교과 수업 해보니까 15명이 했는데 대체로 다 따라오더라고요. 조금 처지는 학생, 고생하는 학생이 있어요. 사고력이 약한 학생, 문제결력이 아직은 덜 개발한 학생은 좀 고생은 하는데 그 학생도 열심히 하니까 어느 이상은 따라와지더라고요. 근데 어린애들이 열심히 하는 게 쉽지는 않으니까 평범한 2학년이 4-1을 내년 1월에 한다. 모르겠는데요. 평범한 학생은 모르겠어요. 그거는 선생님이 가이드 해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잘하더라. 여러분은 잘 모르잖아요. 애 한둘밖에 없고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해보면 모르는데 저희는 그래도 경험이 많으니까 저희가 안내를 드리고 저희 시험지 쳐보고 하면은 어느 정도는 맞게 판단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고력 자체 교재는 몇 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해요. 뭐 한 120권 되고요. 한 권이 빨리 끝나면 2주, 오래 걸리니까 한 6주까지 걸려요. 평균 내면은 3주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한 권이. 그런 거 한 100몇 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졸업할 때가 다 못해요. 충분한 양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 이제 발달에 맞춰서 저희가 배치해 드립니다. 그럼 내년 개설되는 교과반, EY 4반 되겠죠. 올해 1학년 교과반이 3반까지 있으니까 네 번째 반은 4-1로 시작하는 걸 준비하라고 하셨는데 교과 내용 문제집을 풀면서 준비하면 되는 것일까요? 추천하는 문제집이나 교재가 있을지 여쭤봐요. 지금 사고력 수업에서 숙제로 개념 원리의 이해를 풀고 있습니다. 교과 이야기가 더 질문이 많으신데 3-2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아마 4-1일 가능성이 높아요. 저희가 계속 지금 관찰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회의를 거쳐서 결정될 건데 4-1이라고 치고요. 저희 교과 시험은 어느 정도로 보냐면 교과, 사고력, 문제결력 3개를 시험 칩니다. 재원생은 교과하고 문제결력만 쳐요. 비재원생은 사고력까지 3개를 쳐야 돼요. 나머지는 사고력이니까 따로 말씀드리기 어렵고 교과만 말씀드리면 교과는 응용 수준까지 하면 됩니다. 근데 개념 원리의 이해까지 하면은 조금 약해요. 응용까지 해야 돼요. 디딤돌 응용 해결의 법칙, 무슨 응용자가 들어간 것까지 해야 돼요. 원리, 기본, 여기까지만 하면 살짝 부족합니다. 교과 진도가 빠른 만큼 숙제가 많은지 궁금합니다. 많죠. 특히 1반, 2반은 2달에 2권이 나가요. 응용 하나, 최상위 하나. 거기에 문제결력, 문제집 한 권, 103일이나 필지를 하니까 요거까지 다 해야 되면 양이 적지 않죠. 밑으로 갈수록 진도가 늦게 시작할수록 2달이 아니고 석 달이 끝나고 문제집도 좀 쉬운 거로 바꾸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가 대체로 응용 교재 한 권에 최상위를 합니다. 대체로. 그렇기 때문에 어렵고 빠르고 많습니다. 그래서 엉덩이가 좀 덜 된 애들은 굳이 이렇게 빨리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뒤처지면 하고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이번에 영재고 간 학생 중에 4학년 때 재준다 하는 학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사고력 하면서 보니까 영재성이 있는 영재고 한번 준비해 보세요. 4학년 때 재준다 하면 안 돼요. 우리 4학년들 그때 중3과하고 막 그런 시절이거든요. 근데 얘가 천식이 있어가지고 용인에 제1초라는 데를 다녔어요. 거기 타운하우스 있는 데서 천식이 있어서 공기 좋은데 일부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논에서 뭐 놀고 들에서 놀고 그러던 애예요. 교과학원도 근처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 표로 4학년 때 진도 4-1부터 해서 허겁지겁 막 나갔어요. 그리고 요번에 영재고 갔습니다. 진도가 늦다고 낙오되지 않아요. 그냥 페이스대로 하시면 됩니다. 요번에 서울 영재고 붙은 애도 굉장히 진도 늦었어요. 외국 갔다 오고 이래가지고 또 영재고 갑니다. 늦으면 좀 바쁠 뿐이고 탄탄하게 못할 뿐인데 늦다고 낙오되는 거 아니니까 처음에 괜히 무리해서 애 부상 일으키면 안 돼요. 그냥 엉덩이 만들어가면서 사고력 만들어가면서 필요할 때 스타트 하십시오. 스타트가 제 생각에는 4학년 때 스타트해도 안 늦어요. 요거 저희 유튜브에 올려놨나? 하여튼 4학년 때 4-1로 시작해도 사고력이랑 엉덩이만 잘 갖춰 있으면 안 늦습니다. 하나도 안 늦어요. 너무 부담 가지고 무리하게 하시면 안 돼요. 사고력 선생님의 진단에 따라 어느 교과반을 가면 잘 따라갈 수 있을지 컨설팅 받고 준비하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그 말씀입니다. 사고력 선생님한테 컨설팅 받으시고 필요하면은 진단 도구도 있어요. 저희가 시험이 있으니까 그 시험 쳐가면서 컨설팅 받으시면 됩니다. 사고력 지치 다니면 몇 학년까지 다닐 수 있나요? 저희 5학년 반도 있습니다. 5학년 반도 있는데 대체로는 4학년까지 많이 다니라고 하고요. 전에보다 조금 달라진 게 교과를 옛날보다 더 일찍 시작하니까 옛날에는 5학년 올라갈 때 고등과정을 들어갔어요. 제일 진도 빠른 반이. 근데 지금 1학년, 2학년은 4학년 올라갈 때 고등과정을 들어가요. 그래서 고등과정 들어가고 KMO를 공부하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일찍 고등과정 들어간 애들은 고등과정 들어가면 사고력은 이제 스톱. 예. 그래서 진짜 진도가 빠른 애들은 3학년까지만 다니게 될 것 같아요. 지금 2학년부터는. 지금 3학년까지는 아직 아닌데 지금 2학년부터는 진도가 너무 빨라져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진도가 좀 교과 진도가 늦고 사고력이 더 필요한 학생은 현재 5학년까지 있습니다. 4학년까지는 반이 많고요. 저희는 어지간한 애들은 4학년까지는 다니셔라 권합니다. 해보면 효과가 똑같은 시간을 투자했는데 교과 몇 시간 투자한 것보다 더 효과가 커요. 교과가 할 수 없는 거라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리력, 공간지각력, 추론능력 이런 거를 교과에서 개발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또 궁금한 거 없으세요? 또 궁금한 거 더 있으시면 전화 주십시오. 감사합니다.